The 2016 Venice Biennale of Architecture is celebrating its 15th anniversary. New York Times has chosen the Korean Pavilion as one of the must-see national pavilions you must visit. The front line for the Korean Pavilion is the floor area ratio game. Kim Sung-hong, a professor of architecture, is the art director of the Korean Pavilion. He is a professor nurturing young, talented architects, and Kim Sung-hong promotes various projects through which he can show the reality and potential of city construction. Architecture provides an answer to the issues and problems which Professor Kim Sung-hong faces as he strives for low cities and small architecture. Today, we will shed a new light on the significance behind the Korean Pavilion and learn more about his visions on architectural philosophy on this edition of The Interview. Hello, welcome to The Interview. I'm your host, Park Sung-hee. I'm very excited to be the new host. I'll do my best for the show. Today's guest is architect and Professor Kim Sung-hong joining u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계와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먼저 아리랑 TV 시청자분들과 반가운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멀리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세계 건축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건축계 올림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 다녀오셨는데요. 어떤 위상과 가치를 지닌 그런 행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비엔날레란 말은 2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그런 뜻의 이태리 말이거든요. 네. 네, 지금 전 세계에는 수백여 개의 비엔날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베니스 비엔날레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가장 오래됐거든요. 1895년에 만든 이래로 매년 그 행사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 미술전, 영화제, 건축전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전은 홀수에, 건축전은 짝수에 열리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건축전에 참여한 이래로 이제 올해가 10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니스 비엔날레는 말 그대로 세계 문화의 어떤 그 이슈를 점검하고 네. 파이팅하고 하는 그런 문화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도 전시 중인 것으로 압니다. 네, 그 5월 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 전시가 계속되고 있고요. 못 가보신 분들 아직도 시간이 많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서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전체 그 행사의 주제가 Reporting from the Front, 전선에서 알리다입니다. 전선이라는 말이 갖는 어감도 그렇고 굉장히 강렬한데요. 어떤 의미를 지닌 그 주제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올해 그 총감독은 칠레 건축가인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입니다. 네. 아라베나가 이제 내건 그 전선에서 알리다라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건축가를 전선에 있는 종군 기자에 비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건축에서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전선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각국의 예술 감독과 건축가들이 보고해 주길 바란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그 점차 사회와 멀어지고 있는 건축, 네. 그 다음에 소수를 위한 현란한 건축,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반성, 각성. 그래서 건축이 좀 더 보통 사람들을 위한 건축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이 주제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참여한 각국마다의 전선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신 것 중에서는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이슈나 그 전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 한 60여 개국이 이제 전시를 했는데요. 가장 많은 주제가 난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그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그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건축가들이 거기 어떻게 참여했느냐라고 하는 주제가 많았어요. 독일관이 대표적이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스페인과는 그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짓담한 건물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고쳐서 쓰느냐 이런 재생의 주제도 있었고요. 네. 또 일본과는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에 그걸 어떻게 덜어내야 되는 이런 주제도 있었고요. 또 색다르게 호주관 같은 경우는 호주의 사회적인 그 전선에는 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시장 안에다가 풀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뭐 그렇게 주제와 부합되는 전시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제를 약간 조롱하는 그런 전시장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스위스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거대한 하나의 설치물만 딱 설치해서 네. 그런 전시관도 있어서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대체적으로 금융위기, 네. 세계화 이후의 도시화 현상,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재생의 문제가 전반적인 국가 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였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회의 문제, 전 세계 이슈와 연결지은 그런 개념들이 돋보였던 그런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관의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용적률, Floor Area Ratio Game이라는 용적률 게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준비하셨는데요. 사실 용적률이라면은 한국인에게는 어떤 건축 용어라기보다는 부동산 용어 내지는 일상 용어로 더 친숙합니다. 근데 이거를 전시 주제로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를 지닌 제가 오기 전에 네. 그 우리 국내 그 검색 엔진에 용적률이라고 한번 쳐봤는데 네. 기사만 10만 건이 뜨더라고요. 네. 과연 그 자국어로 된 그 검색 엔진에 Floor Area Ratio를 쳤을 때 10만 건이 검색되는 나라가 있을까 대단히 궁금해요.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부동산, 그다음에 건축가, 도시계획가들이 쓰는 전문 용어인데 일반인들이 한 번씩은 다 접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가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이제 주제로 걸었고요. 용적률은 부동산의 문제죠. 부동산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자신의 문제로 돌아왔을 때는 용적률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부동산에서 건축으로 넘어가는 주제로 올해 주제를 삼았습니다. 네, 그 부제가 그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이었습니다. 어감으로는 약간 모순된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제약이 오히려 창의성을 촉발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제약을 넘어서는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지 그 두 개의 개념 사이에서 어떤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셨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백지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늘 무엇인가 넘어야 될 제약과 조건과 한계, 그걸 넘어설 때 항상 혁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의 다른 어떤 기술 혁신도 그렇고 디자인 혁신도 그렇고 보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었거든요.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 여러한 치열한 도전과 실험 끝에 넘어서는 걸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주제가 The Far Game이고 부제가 Constraint, Sparking Creativity다. 그런 제목을 저희들이 내세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주제로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용어처럼 들렸는데 이제 이것이 창의성을 촉발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용적률이라는 게 전 세계 국가에 다 적용되는 개념일 텐데 이것을 한국에서 이렇게 치열하다 했을 때는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렌즈로서의 용적률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용적률에 특별히 착안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요? 물론 아라베나 감독은 전선이라고 하는 주제를 걸면서 사회적인 인도적인 건축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역발상을 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치열한 전선이 무엇일까? 그런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건축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치열한 현실은 용적률을 향한 끊임없는 집단과 개인의 욕망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대한민국 건축의 현실. 저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전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가 사실은 그 나라의 그 국가의 뭐 이런 어떤 현실과 이슈를 조명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결국은 슈퍼스타들의 슈퍼 건축가들의 일종의 모이는 장이거든요. 일종의 현대판 그 베너티 페어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예술과 미술과 문화라고 하는 이
포장된 건축을 다 뽀개내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건축의 정말 적나라한 현실들을 그대로 리포트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잘 소통이 된 것 같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도 한국전을 반드시 봐야 하는 전시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 총감독으로서 이거 지휘를 하셨는데 어떤 점에 가장 역점을 두고 그러면은 기획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거는 전시고요. 네. 또 수많은 전시관이 있죠. 아까 국가관 이외에도 전체 또 관이 있어서 하루에 볼 수 없는 방대한 양이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관객이 들어오면 짧으면 1분, 길어야 5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3분 동안에 관객이 들어왔을 때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는 시각적으로나 혹은 통계적으로나 이런 것 쪽으로 빠른 시간 내에 메시지 핵심을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저와 같이 5분의 공동 큐레이터들이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 작가이면서 네. 연구자이면서 네. 큐레이터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목표는 단 한 가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어려운 주제를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몇 달 동안 계속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실제 그 전시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 잠깐 이제 1관, 2관, 3관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 전시관이 구성이 되었고 실제로 가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용적률 게임이니까 네. 게임에는 규칙이 있고 네. 또 게임을 하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용적률 게임에 대한 정의, 규칙, 네. 선수들, 뭐 룰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섹션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섹션은 실제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용적률 게임이 어떻게 치열하게 벌어지냐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섹션이 있고요. 아, 네. 그 다음에는 그러한 용적률 게임이 왜 대한민국에서만 유독 치열하게 벌어지는가를 설명해주는 용적률 배경을 설명하는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용적률 게임을 바라보는 그 다른 시선들, 특히 시각 예술가들, 영상 작가들, 화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용적률 게임의 현장들을 포착하는 그런 섹션이 있어서 나눠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번째 섹션의 용적률 게임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네. 세워진 36개 건물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거를 네. 모형과 사진과 도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시장 중앙에 이렇게 전시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젊은 건축가들이 나름대로 내놓는 용적률에 대한 해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용적률이 갖는 어떤 가능성이 이제 소도시 재생 문제하고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용적률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용적률 네. 게임의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용적률 게임의 그 선수들은 네. 200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거인들의 게임이었습니다. 아, 네. 주로 그 메이저 리그의 거인들끼리 게임을 했고 그 게임의 규모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리고 건축가들은 그 속에서 들어가서 창의적인 그 생각 혹은 디자인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좁았어요. 네. 근데 2008년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거죠. 전체적인 경제 사회적 여건이 바뀜으로써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메이저 리그에서 마이너 리그로 내려오게 된 거죠. 네. 그때 젊은 건축가들 중심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피자에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 피자 한 판을 한 사람이 먹었는데 피자를 여러 사람이 지금 잘라서 먹는 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건축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동네 경제의 메커니즘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단순히 건축인들 위한 전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에서 마이너 리그로 내려오면서 창의성이 폭발하게 된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이 용적률 게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용적률 게임이 꼭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밀도 도시에서는 반드시 용적률 게임을 어떤 플레이어가 이제 참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제시하는 용적률 게임의 해법을
어떻게 세계인과 공유를 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것이 다가갈 수 있을지 좀 전 세계 비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될까요? 네. 용적률 게임이 이제 영어로는 FAR인데 네. 국가마다 조금씩 표현 방법은 달라요. 어떤 나라는 FA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FSI라고 하기도 하고 국가마다 FSI요? 조금씩 달라요. 네. 표현하는 방법이. 그런데 용적률 게임은 전 세계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강도와 양상이 다르고 시기가 달랐던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자본과 이런 것들이 몰려들면서 뉴욕에는 엄청난 용적률 게임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용적률 게임이 정점을 찍고 나서 한국처럼 치열한 게임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거죠. 도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쿄 일본 경제가 화랑일 때는 치열했지만은 더 이상 그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용적률 게임은 더 이상 그렇게 치열하지 않는 거고요. 네. 유럽은 20세기 초반에 이미 대부분의 도시 건축이 골격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증축, 개축, 재생을 제외하고는 용적률 게임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용적률 게임은 아시아 도시에서 치열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국은 또 다른 예가 모든 땅은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네. 우리하고도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런던 같은 경우는 80년대의 대처의 규제 철폐 정책 때문에 용적률에 대한 법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개발업자와 정부가 협상에 의해서 용적률을 정하는 굉장히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용적률 게임의 양상이 한국의 건축의 껍질 속에 숨겨져 있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다른 국가관들, 다른 건축인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동안 건축을 미학적, 문화적 관점에서만 보던 것을 사회적인 관점으로 확장시킨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의 사회성 찾기에 많은 고민을 해오신 걸로 아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Venice Biennale of Architecture is known to be the Architectural Olympics. The general theme for 2016 is reporting from the front, and the front lines of different nations are expressed in various forms at the national pavilions of the 59 participating countries. The Korean pavilion is made under the direction of Professor Kim Sung-hong. Floor area ratio, also known as FAR, is a key word which gives a compressed and dense explanation of Seoul's transformation over the past 5 decades. FAR is used as the front line of the Korean pavilion. 한국관 전시는 총 5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섹션은 용적률 게임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두 번째 게임은 그 건물들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 세 번째는 그 건물들이 용적률 게임이 일어나는 도시에 대한 배경, 그래서 서울을 분석한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축가들만의 시선으로 분석해낸 것이 아닌 예술가들이 분석해낸 아니면 보고 있는 용적률 게임에 대한 양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용적률 게임에 대한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써놓은, 그래서 5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The city development mythology, which had been strong for the past 50 years, is being shattered into pieces, and new methods under the FAR game show the potential of minor city recreation. 용적률이라는 건 결국 바닥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바닥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 부피까지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이렇게 도시 현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거를 사실은 용적률 게임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고. The pavilion is divided into 5 different sections, and the Korean pavilion is very popular as visitors can see diverse architectural experiments as well as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s and values through the FAR game. 용적률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것인데 그걸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읽기 어려운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전시 안에서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도시 그리고 우리 건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는 참 중요한 화두입니다. 김성원 교수님께서 쓰신 길모퉁이 건축이라는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건설 한국을 넘어서는 희망의 중간 건축이라는 부제가
확 와닿은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중간 건축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가 볼 텐데요. 최근 통계로 5명 중 1명이 서울에 산다고 합니다. 극심한 도시화, 또 극심한 인구 밀도 등으로 인해서 서울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어떤 건축 문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밀도로 말씀하셨는데요. 5명 중 1명이 서울에 살고 그 2명은 수도권에 살고 그렇게 보면 서울은 인구도 많지만은 인구 밀도도 높고 또 집중돼 있는 밀도의 3관왕의 도시거든요. 네. 6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 중에서 이 정도의 밀도를 갖고 있는 전 세계 도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도시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파트를 계속 지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가구 수별로 보면은 아직도 아파트 아닌 중저층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사는 가구 수가 더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2008년 금융 위기가 겪지를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아파트의 가구 수가 추월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게 멈춰졌죠. 그런데 그 나머지 주택들도 굉장히 열악한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30년, 40년이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를 고쳐서 써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중간건축이고요. 중간건축은 서울의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산술적 평균치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층수로는 한 4층, 지상, 네. 지하 1층, 그리고 1층에는 가게가 있고 위에는 사람들이 사는 주거와 상업이 복합되어 있고 규모가 그 정도, 그리고 용적률로 보면 200%, 그것이 서울의 평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산술적 평균치로서 중간건축을 얘기한 거죠. 네. 그 아파트를 얻고 집을 잃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의 문제점을 또 새롭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간 건축의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중간 건축이 살아나야 하는 이유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왜 중간 건축이 왜 중요하고 왜 살아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아파트를 우리가 많이 비난을 하죠. 네. 그렇지만 다시 돌이켜 보면 아파트 이외에 대안이 있었을까 지난 50년간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1960년부터 80년 사이 한 20년 사이에 평균을 내보면 매일 서울에 800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매일.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20층짜리 아파트를 매일 지어야 했었거든요. 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서울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파트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점에서 아파트는 한국 건설 산업이 지난 50년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상품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다만 지금부터 과연 그 최적의 상품이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가, 앞으로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 유형일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죠. 네.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우리의 동네의 풍경들, 그 중간 건축에 우리가 다시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중간 건축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도시의 다이내믹스가 생겨나는 하나의 그 계기로서 또 중간 건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중간 건축이 도시 재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 주거와 상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길모퉁이 중간 건축이 살아있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가 서울에 있다면 어느 곳을 꼽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방문한 건축, 도시 이런 전문가들이 가장 매력적이거나 혹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디나 물어보면 의외로 산과 물과 강을 얘기해요. 아, 네. 그런 다음에는 이면 도로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들어간 뒤쪽 골목에 있는 그 풍경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 있게 느끼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서, 어떻게 보면 약간 나쁜 의미로서, 하지만 그것이 저는 서울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서울의 4분의 1의 정도 땅, 도시화 면적의 4분의 1은 대체적으로 이면도로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컨대 강남역 지하철역을 나와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저기 영동대교까지 네. 수십 개의 블락에 큰 도로가 아니라 작은 도로를 탐험을 하면 어떨까? 아, 네. 혹은 강북에서는 북촌을 내려와서 계속 이렇게 이면도를 향해서
남산 한옥마을까지 걸어가면 어떨까? 네. 그것이 아마 서울의 가장 독특한 풍경을 보여주는 탐험의 루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어떤 번화가를 지목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면도로를 탐험하는 것이 중간 건축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 최근에 주목받았던 중간지대, 뭐 홍대라든지 설해마을, 그다음에 가로수길 그쪽이 개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임대료인 것 같습니다. 네.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그 임대료를 내기에 감당을 할 수 없는 젊은 예술가들이라든가 뭐 혁신을 주도하는 이런 작은 인더스트리가 결국은 다시 그 이면도로로 물러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임대료에 의해서 공간이 재서열화되는 현상이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용적률 게임의 큰 게임의 수혜자가 개발자 혹은 토지주였다면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수혜자들은 임대인들인 것 같아요. 네. 따라서 그 노동을 통해서 혹은 실제 일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수혜가 다가오지 못하는 현상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길이 그 상대적으로 10년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매력적인 개성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서울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네. 더더구나 재생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것들이 훨씬 더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시키는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 건축의 요소로 주거와 문화와 상업 세 가지를 꼽으셨는데 그 셋의 균형이 무너지고 상업 쪽에 너무나 그 발달했을 때 벌어진 그런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세계 여러 도시들을 많이 다녀보셨지요. 냉철하게 우리 도시를 이제 성찰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본 그런 여러 도시들의 모습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 소통과 어떤 그 공공성, 건물의 공공성이 가장 잘 어우러진 그런 도시의 예가 있다면 어딜까요? 네. 우리 한때 그랬죠. 우리가 뭔가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 뭐 이런 걸 하길 때는 꼭 해외 연수를 가죠. 네. 그래서 선진 사례라고 그래서 유럽도 다니고 미국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배워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지난 50년간 그렇게 보면은 한국의 건축은 서구의 건축의 학습자였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우리 끊임없이 뭔가를 받아들이고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한국에서 벌어지는 문제, 한국이 당면한 이 이슈가 전 세계의 것과 별반 다르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서양의 좋은 건축, 좋은 도시는 참고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과서는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한국이 겪고 있는 이 문제야말로 가장 저는 오리지널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으라고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그 맨하탄과 도쿄가 우리 서울의 하나의 그 참 좋은 참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겪었던 문제를 저희들보다 빨리 선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맨하탄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집값이라든가 이런 그 사회 계층의 양극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긴 많지만 여전히 역동적이고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창의적으로 끌고 가는 도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전히 맨하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동경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 같아요. 아시아의 세계 글로벌 도시로서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그대로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거울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공성이 그 강조된 유럽의 도시들은 있나요? 유럽의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우리에 비해서 저는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많은 왕실의 땅 이런 것들이 공원으로 다 바뀌었고요. 네. 도시계획이 일찍부터 시작되어 있고 그 반면에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럽의 도시에 비해서 공적 공간이 빈약한 건 사실이죠. 그 점에서 다시 용적률 게임으로 돌아가면 그 용적률 게임이 단순히 어떤 특별한 특수한 사람들 개인을 위한 사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더해서 어떻게 하면은 보이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한테 공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궁극적인 메시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이 하나의 단위 건물에서 도시 전체로 확산하는 개념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이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성훈 교수님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현장가로서도 왕성한 활동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답하는 건축, 또 건축의 사회성 찾기에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centrated on rapid growth over the past 5 decades. The construction mythology, which had been a supporting pillar for the Korean economy, has disappeared, and polarization concerning construction has begun, suffocating the Midtown regions. In this heartless and drastically changing society, people have begun to talk and show interest on roads. It all began with the Olle route in Jeju-do Island. The hiking trails in Korea have changed to Tulekgil Trail, which can heal the visitors and is easy to walk on. Many have started showing an interest on such roads. These are some representative side streets in Korea which are loved by everyone.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길의 열풍이 불었죠. 가로수길, 설해마을길, 북촌, 홍대 이런 것들이 양방향의 차가 지나갈 수 있고 보차가 분리가 돼 있고 그리고 적당한 높이의 건물들이 에워싸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안온함,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이 모든 장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면도로에서 길 모퉁이 건축은 상업과 주거와 그다음에 여가가 모두가 복합된 그런 어떤 포텐셜을 갖고 있고 그것이 저는 도시의 다이내믹스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이 길의 열풍에 견인을 했고 근데 안타깝게도 임대료가 상승을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그곳을 새로운 문화적인 그 촉발을 시킨 주체들은 다시 그 이면도로 물러나는 현상들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죠. Kim Sung-hong, an architect and professor, says a new culture will be formed when a small but innovative construction survives on the side streets which form the city's base. Residences, businesses, and culture exist on street corners, and Kim Sung-hong says there is an answer to middle construction. 번듯한 대로변보다는 여기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곳이 바로 이면도로의 풍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규모 재건축 또 재개발 같은 그런 도시 개발이 아니라 소규모로 도시를 개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실제 이런 소규모 건축을 통해서 도시를 재생하려는 움직임이 실제 일어나고 있나요? 네, 그런 재생의 움직임은 정부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사회 경제적 여건이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생법이 만들어져 있고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생 프로젝트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그 머리는 재생인데 몸은 아직 이 개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직 그 화학적으로 네. 재생의 시대로 아직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 리그에 속한 건축가들 그리고 일부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축주들이 점차 그 작은 건물들을 재생을 통해서 품질과 품격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그것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아직 전면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저는 그 숫자와 범위와 이런 것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소규모 개발이 활성화되려면 게임의 룰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이게 양의 게임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질의 게임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된다는.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임에서 좀 더 넓은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위한 게임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김성홍이라는 건축가는 건축의 공공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끊임없이 고민을 해오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의 공공성이 왜 중요하고 그 부분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요? 네. 뭐 제가 특별히 뭐 건축의 사회적 메시지를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생각보다는요. 네.
건축은 다른 시각 예술과 달리 이 특별 주문 생산품이거든요. 네. 누군가가 주문을 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화상이 없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혹은 독자가 없는 우리가 책을 쓸 수가 있죠. 그 예술가의 자발적 의지로 할 수 있는데, 건축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무엇인가가 요구가 있지 않으면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건축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건축은 아트이긴 한데 소셜 아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통해서 뭔가를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와 소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사회적인 메시지, 사회적인 공유가 필요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건축, 품질이 좋은 건축, 품격이 좋은 건축을 만들므로써 사람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사람들이라 하면 그 건축물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그런 넓은 개념으로 네, 사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어지면 네.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을 요구한 건축주는 일시적인 건축주일 뿐이지 건축주는 앞으로도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건축가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건축주도 생각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건축의 공공성을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건축에 어떤 혁신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한데 김성홍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건축의 혁신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베니스 비엔날레 부제가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 있지 않습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백지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혁신을 방해하거나 혁신을 가로막는 그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런 면에서 제약과 혁신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점에서 제약을 우리가 찾아내서 제약이 무엇인가를 네.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서울이 우리가 모두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건축가로서 바라보는 서울은 어떠한 꿈을 지닌 도시라고 보십니까? 제 개인의 꿈을 말씀하신 네, 걸로 맞습니다. 이해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그 서울에 대한 책을 좀 쓰고 싶어요. 이제 본격적인 책을 쓰고 싶고, 우리 노벨상을 문학상을 받았던 오르한 파묵의 이스탄불 기억과 도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자서전적인 관점에서 본 서울과 학자로서 본 서울의 이것을 두 개를 결합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없고 그렇지만 묵직한 그런 책들을 앞으로 쓰고 싶은 게 제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젊은 건축학도도 있고 또 교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더욱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어제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방송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미국의 TV 쇼 앨런 쇼에 앨런이 그 뉴올리안스의 어떤 대학에 가서 졸업식 축사를 한 내용인데 그걸 다시 방송하는데 상당히 다가오더라고요. 앨런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조언도 하지 말고 어떤 조언도 듣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지만 어떤 조언을 받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직관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이 밟았던 그 루트와는 다른 루트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마지막으로 디 인터뷰의 공식 질문입니다. 건축학자로서 꼭 도전하고 싶은 것,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우선 저는 그 현장에서 그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라기보다는 그 건축가들의 조건과 상황과 한계를 연구하는 학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다 본질적인 연구를 이제 앞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훨씬 재미없는, 남들이 봤을 때 재미없는 이런 연구를 계속하고 싶고, 지금까지 왔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오버하지 않으면서 무심하게, 무덤하게 그냥 묵묵히 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걸 매일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작은 소박한 꿈입니다.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 같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첫 진행이라 너무 미숙했을 텐데 건축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고 제 시야를 넓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